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의 대부분을 이틀 만에 정지시켰습니다. 대통령은 관세를 yes, no, yes, no로 쉽게 반복하지만 동맹국과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채찍을 맞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대통령이 관세 조정을 발표해도 주식시장과 미국 경제의 출렁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미국 여행 보이콧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 감소는 두 나라 관광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어제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결정을 업계에서는 립스틱 바른 돼지라는 비판을 한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예상했던 연방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은 없었지만 교육계는 주요 부서 자원에 대한 추가 삭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듯 보입니다. 한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만한 힘은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탄핵에 반대하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했던 것은 실패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지만 세계 언론에 등장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그 영국은 세계 무대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 영국이 트럼프 집권 이후 변하는 세계 질서로 인해 선두에 설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의 대부분을 이제 이틀 만에 정지시켰습니다. 원래는 이제 서로 무역 협정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야 되는 것을 25% 올리겠다 했다가 한 달 연기했고 그리고 화요일에 발표했다가 이틀 만인 어제 거의 모든 것을 이제 되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데이빗 생거라는 뉴욕타임스의 아주 국제 분야에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이번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수돗물을 켰다가 잠그는 것처럼 아주 좋아하고 쉽게 한다. 이것도 이제 전략이겠죠. 그리고 캐나다의 외무장관은 이거 마치 yes, no, yes, no를 반복하는 사이코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당하는 그리고 더 무서워하는 앞으로 당할 수도 있겠다. 각오하고 있는 동맹국, 미국과 세계의 투자자들은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채찍을 얻어맞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이 누군가가 미국에 와서 한국이 관세를 미국보다 4배 한다는 게 이게 이상한데요. 우리는 FTA 협정으로 관세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도 하고 알래스카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도 거의 처음에 이제 실효성이라기보다 수익이 없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데 말하자면 돈을 들여서 처음에 모든 산업이 처음에 나갈 때는 힘들죠. 그런 것을 일본과 한국이 투자하겠다고 했다. 확정적으로 얘기한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멕시코의 대통령처럼 왠지는 모르지만 멕시코의 최초의 여자 대통령, 최초의 주이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척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서는 고분고분하다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캐나다의 총리는 무시하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요. 그렇게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멕시코도 임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물건 가운데서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이요. USMCA 여기에 적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일단 한 달을 더 연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산 수입품 절반 정도, 캐나다산 수입품 38% 정도가 아마 면세 대상이 될 것 같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계산했는데 그 많은 품목을 어떻게 대통령이 발표하고 몇 시간 만에 전부 솎아내겠습니까? 그냥 대강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멕시코 대통령의 활약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모든 게 뭐 관계니까 있을 수는 있는 일이고 트럼프 맘대로라는 거죠. 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하루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그 자동차에 대해서 1개월 동안의 관세 면제를 결정을 했고 다음 날 이제 이게 관세 면제 범위를 크게 늘린 편입니다. 그래도 어제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젠 불확실성이라는 거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사람들 투자가들의 마음에도 지금 꽉 박혀 있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이런 것들은 주고 있죠. 그러니까 캐나다의 그 외무장관이 사이코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부터는 한 7, 8분 정도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더 길게 내다봤거든요. 이렇게 내다본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앞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루전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인 망상이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이미 미국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보다는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나라가 더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과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하는 건데 이 분석이 맞을지 맞지 않을지는 지금 이제 이미 조금씩은 드러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관세를 해서 모든 것들이 좋아지면 미국과 다른 나라까지 좋아지면 더 좋지만 미국이라도 좋아지면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상의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 지금까지 보도해드렸던 것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 이코노미스트의 글이거든요. 투자자, 소비자,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서 관세 비전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보호무역주의는 위험하다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 대고 유럽연합 지금 위협하고 있죠. 일본, 한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얼마 전에 총리가 와서 받을 것 받아갔다고 했지만 이거 끝이 아닙니다. 어제 또 다른 얘기들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도 관세 일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몇 시간 사이에 집행이 연기될 수도 있고 아주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또다시 관세를 시행하겠어? 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그 마음 변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그 변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건 미국 밖이나 미국 안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줍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을 줬죠.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의 프레지던트들이 싹싹 빌었어요. 로비도 하고 해서 한 달 이거 뭐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은 우리 트럭이요. 9,000달러가 한 대당 비싸져서 그럼 누가 사겠어요. 이 트럭을.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 한 달 동안 모든 문제, 업계가 적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뭐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한 대 7번, 8번 부품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 한 달은 너무 적응 기간으로서는 짧다는 얘기고요. 게다 대고 이제 4월 2일에 부과한다는 상호 관세라는 것 아주 그 의회 연설에서 꼭 집어서 한국을 얘기했었던 한국이 4배를 받는다는 가당치 않은 없어요. 서로 관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나쁜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상호 관세, 이 나라가 이만큼 하면 우리도 이만큼 한다. 이런 것을 물게 되면 한 230개가 아니라요. 230만 개의 개별 그 세금 무슨 대조 대차표 같은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230만 개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주 지속적으로 서로 그러네 아니네 막 협상을 하고 이러면은 정말 그 일하는데 악몽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는 1920년대에 미국이 포기한 것이다. 지금 2025년입니다.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보편적인 세율을 갖고 있는 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는 큰 타격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반응 지금도 보니까 뭐 다우지수 300 몇 포인트 내려가고 S&P 500에도 나스닥 다 내려가던데 지금 다우가 300 몇 포인트지 어제 그제 뭐 다 뭐 이번 주 내내 마이너스였으니까요. 합치면은 엄청납니다. 아마
내가 돈을 쓸 때가 있는데 요즘 좀 괜찮아 하고 주식시장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꺼내려고 하니까 야, 이거 너무 낮아져서 꺼내기도 뭐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액 투자자건 아주 그 고액 투자자건 투자자들의 반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직후에 아주 주식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죠. 왜냐하면 특히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아끼는 그런 분야니까 기다 대고 규제 같은 것을 많이 없앤다는 기대, 세금을 감면한다는 기대감으로 S&P 500에도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했었던 뭐 다 관세 붙일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했던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냥 지금 캠페인이니까 그렇지 나중에는 조금 소급해서 처리할 거야 라고 믿었었고 그리고 그 뒤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다 했을 때도 아니야 말뿐일 거야 하고 희망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아니구나 하고 맨 앞에 말씀드렸던 투자가 무슨 기업인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 부분에서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갖고 계신 분들 요즘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하고 규제를 완화한 것도 많죠. 뭐 드릴 베이비 드릴 같은 뭐 오일을 시추한다던가 그런 것 그 대축제는 아직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 뭐 시행해 하고 뭐 이랬던 뭐 종이 빨대 뭐 사지 마라 연방 정부에서 이런 트럼프 행정 명령은 미국 기업의 수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약속은 1940년대 이후에 보지 못한 수준으로 그 수입품에 대한 세금 그 수준으로 되돌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그것을 어떠한 비교하는 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죠. 1940년대와 지금은 무역 규모가 엄청 다를 테니까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본인이 가장 아끼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올라갔던 모든 상승 부분은 이제 다 잃어버렸고요. 소비자 신뢰 그리고 이제 뭐 작은 중소기업 정도의 자신감, 신뢰감 이런 지표들도 하락하면서 이런 지표가 하락하면 경기 둔화 조짐을 가지고 옵니다. 이미 이제 경기 둔화 조짐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 물가는 비싸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관세 때문에 내 물건값이 비싸질 것 같아. 뭐 이러니까 막 미리 사놓기도 하고 회사에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요. 봉급 올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겹쳐서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제약을 덜 받는구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의회를 통과해야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걸리는 것도 있지만 이 관세 이런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유익하다 이런 믿음을 정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관세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처음엔 전혀 없다고 했죠. 무조건 플러스라고 하다가 눈에 보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피해를 볼 만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유권자들이 견뎌줄 거야. 이러다가 뭐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농부를 수입한다 이런 얘기도 오늘 아침에 나오고는 있던데 왜냐하면 농업 분야에서 워낙에 피해가 심하니까 농업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지지합니다. 공화당을. 그리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참모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있지 않다. 제어를 하지 못한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오히려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막 이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중요성 반응 같은 것은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 이 같은 태도를 꼭두각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위에만 맞추려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해서 나한테 무슨 해를 줄까 얘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연방준비제도와 대통령이 언제 충돌하는가. 이것도 분명히 충돌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지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러다가 뭐 이건 뭐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압박하고 자꾸만 낮추라고 압박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 원래 연방준비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기구인데 자기 방식대로 처리를 하는 대통령에 언제까지 맞설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마지막으로 이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마갈로마니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마가라는 것은 대문자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인데 근데 원래 마갈로미아가 과대망상증이라는 단어잖아요. 세계 경제가 지금 아주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거 관세 아무래도 틀렸어요 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을 인내심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이거 관세를 붙여서라도 뭐 제조업을 가지고 오고 사람들은 제조업 미국으로 되돌려 오지 못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전부 거의 그렇게 보는데 그런 대통령의 믿음은 한동안 갈 것이고 영원히 이 관세 잘못됐네. 뭐 상호 뭐 관세도 왜 1920년에 포기를 했는지 이거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죠.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자꾸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블레임 게임을 시작한다는 거죠. 누구를 비난해요? 처음에는 내 옆에서 조언한 상무장관, 재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연방준비제도도 비난을 할 것이고 언론을 포함한 그 여러 사람들을 다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지 되지 않을지는 이제 보면은 알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동안 보호무역주의 환상 속에 머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현실 세계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것을 깨닫고 멈추지 않는다면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계획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지비용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용자나라, 최상급 원료, 최고의 기술력, 식약처 인증 건강식품 유한 건강생활과 피부세포 성장인자 함유로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셀리온 화장품 공동 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아주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뉴스가 흐트러지니까 맨 마지막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새벽에 제가 오랜만에 그동안은 한 1년 넘게 팔각길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한참을 옵니다. 뭐 제가 길이 감각이 없으니까 거리 얼만큼일지는 모르겠는데 한참을 와요. 프리웨이를 타고 오면서 그렇게 왔던 길과 오늘 오랜만에 윌셔길로 한번 가봐야지 하고 이제 제가 윌셔길로 왔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오는 동안에 변한 것 하나와 변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변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변하지 않더군요. 하나는 어디죠? 위셔하고 유니언쯤인가요? 어디죠? 그 부근에 스타벅스도 있고 또 홈디포도 있는 몰에 맥도널드가 있죠. 저는 햄버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도 햄버거를 먹은 건 아니지만 정말로 오랜만에 맥도널드에서 베이컨 치즈 뭐 에그 샌드위치요. 그걸 시키면 새벽에도 문 엽니다. 거기 24시간이에요. 왜 제가 거기를 갔냐면은 전에 가끔 보면은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2년, 3년에 한 번 정도 아침 방송을 하면 항상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되거든요.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왔을 때 거기서 뭘 살 때 어떤 때는 20분도 걸려요. 그래서 오늘도 또 오래 걸리겠지 하면서 그러나 오늘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도 넉넉해서 이제 맥도널드에 갔어요. 베이컨 치즈 뭐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싹 변했어요. 맥도널드가 너무 빨리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먹으면서 운전하면서 윌셔와 버먼트에 왔어요. 버먼트에 오면은 남서쪽 코너에 뱅크 오브 호프가 있는 빌딩이 있죠. 그 빌딩에 걸려 있는 시계는 항상 안 맞았어요. 안 맞는 시계였어요. 아, 저게 언젠가는 맞춰지겠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전히 그 시계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변할 것 같은 것도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 영원히 또 변하지 않기도 하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저의 개인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또 다른 중요한 뉴스 보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단히 미국 뉴스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국 뉴스도 두 가지 미국 매체와 영국 매체가 보도한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상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 연방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캠페인 하는 내내 백악관에 들어가면은 연방교육부를 없애겠다. 교육부에서 너무 리버럴한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행정부가 어제는 침묵했습니다. 또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부를 폐지시키려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때 만들어져서 뭐 학자금도 주고 특히 이제 장애인 학생들 같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했고 차별 같은 거 소수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없애려고 하면은 의회에 60%의 60명의 상원 의원이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받기가 쉽진 않고요.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이 막대합니다. 연방교육부를 지금 당장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교육자, 컨설턴트, 여러 교육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을 또 다른 행정명령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전국 학부모 연합회의 회장인 캐리 로드리게스 씨가 우리 마치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금 같은 거 그 목줄을 딱 그 쥘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없애지 않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뭐 계약 같은 것 또 다 줄일 수 있고요. 등등 해서 이제 교육부가 해체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자나 또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학급의 학생들 숫자도 많아질 수 있고요. 그건 이제 공립학교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대학교 그와 그 전에 걸쳐진 여러 교육 시스템에서 어떤 직업훈련 같은 것도 프로그램이 많이 삭감됩니다. 고등교육 교육비 비싸질 것 당연하고 그러면 이건 부자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겠죠. 중산층 가정, 저소득층 가정, 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 서비스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전국 교육협회 회장 베키 프링글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어제 보니까요. 백악관에서 장관들 이렇게 쫙 모아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정부 그 효율 부처가 여러 가지를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서의 총책임자는 여러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불과 며칠 전에 의회 그 대통령 연설에서도 일론 머스크 막 일으켜 세우고 박수 받게 하고 잘했군 잘했어 하다가 지금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방 공무원이 됐건 연방 프로그램 삭감이 됐건 뭐 군사를 빼는 것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군사는 빼되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연방 공무원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했었던 사람에게 모욕적인 이메일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안 하면 일론 머스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는 오늘 이제 미국 매체 가운데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제일 잘 보도하는 사람은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서울지국장입니다. 이분이 한국어와 영어가 완전히 능통하고 한국 역사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시콜콜이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최상훈 특파원의 보도를 중심으로 핵심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제 계엄령 선포 결정으로 지금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탄핵 뭐 이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결정이 나올 게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재판을 받게 해라 하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 이유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보다 오래 구금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사람들이 탄핵하는 거 좋아, 뭐 좋아.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이게 역풍 맞을 수 있어. 서두르지 마라 했었던 지금 그 부분을 법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방 석방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렇고 이럴 때 검찰에 기간을 주죠. 항소할래? 뭐 일주일 안이라고 지금 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한마디로 뭐 변호인들은 아니 뭐 대통령이 어딜 가겠느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지라고 얘기를 했고 뭐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기소할 때 모든 절차를 올바르게 따랐는지 아니면 서둘렀는지 무리한 점은 없었는지 뭐 영장 여기에 써놓은 그런 말들 같은 것들은 뭐 적당했는지 좁은 분쟁이죠. 좁은 분쟁이지 형사재판에서의 혐의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데 이제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막 형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탄핵이 된 이런 전례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이제 법적 분쟁이 있기도 했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검찰이 1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기 몇 시간 전에 영장은 만료됐다가 법원의 판결입니다. 원래 그 한국 법이요. 검찰이 영장이 만료되기 전에 피의자를 기소하지 못하면 피의자는 구금에서부터 석방돼야지 되는데 지금 뭐 40일 넘었죠? 그렇게 됐었다. 법적 절차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 절차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재판이 되고 하면 앞으로도 내란 혐의 판결에 정당성의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꼭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경기대학교의 정치학과의 함성득 교수와 인터뷰를 실었네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환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항소해야지 됩니다 하고 아직까지는 뭐 항소 결정 안 내렸죠. 지금 한국이 밤이니까는요. 근데 이런 면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에서 석방이 되고 나면 지금까지 12월 3일부터 뭐 3월까지 기간 이렇게 오는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층에 뭔가를 호소하고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뭐 시위가 뭐 탄핵 반대 엊그제 저희 뭐 강채은 기자가 라디오 서울에서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 이런 것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어제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드신 어떤 남성분이 서울에서 분신을 한 뒤에 뭐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 동기 같은 것은 자세히 경찰이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전단지 같은 것이 발견이 됐다. 그 주변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이제 또 한 번의 어떠한 뭐 딱 포커스가 되는 게 이걸로 막 시위 같은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아니라 탄핵을 시작하게 된 계기, 계엄령 선포,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는 중간에는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차기 대통령에 너무너무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도 해주고 있잖아요. 한동훈 그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해외 언론에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도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중요한 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책을 썼고 그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당연하겠고 그리고 뭐 정치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언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전 대표를 바라보고 있네? 보도를 해주고 있네?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대한민국 탄핵의 중심에 선 배신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아주 강성 지지자 층에서는
배신자죠. 그래서 대한민국 탄핵의 중심에 선 배신자. BBC 방송의 인터뷰 기사 제목입니다. 12월 3일에요. 그 한동훈 그 당시의 대표가 저녁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라디오에서 긴급 속보가 나오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준비 중이다 하고 그 대국민 담화 내용이 반국가 세력과 북한 동조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뭐 아무튼 뭐 계엄령인지 무슨 영인지를 선포를 하고 나라는 그 다음부터 이제 소용돌이로 됐잖아요. 그래서 BBC와의 인터뷰에서 뭐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했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이거 오늘 밤에 해제되지 않으면 분명히 그 다음에는 피를 흘리는 사태가 나올 거니까 막아야지 된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에 어렵게 얻어낸 성과들이 갑자기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나 압도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뭐 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와이프가 얘기를 했을 때 계엄령 선포 에이 이거 가짜뉴스야 했다가 그걸 보고는 바로 이제 휴대폰으로 여러분들 모여주십시오 하고 막 시위했죠. 국회 앞에서. 그렇게 야당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동훈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뒤집고 계엄령을 철회하는데 성공적인 이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물론 탄핵시키는데도 뭐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표를 가져갔으니까 중요한데 하나는 이 한동훈 대표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실패를 했다고 인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엔 탄핵에 반대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리고 우리 당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해서 뭔가를 조금 그 좋은 방식으로 물러나게 하는 뭐 하야비스타 이렇게 시도했지만 그 시도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시도는 실패한 그 시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에 대한 평판은 그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배신자야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데도 제일 먼저 나와서 빠른 시일 안에 판단을 했고 군인 여러분, 뭐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였잖아요. 처벌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계엄 명령에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나 두 번째도 이 한동훈의 도움이 없었으면 탄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선하고 유망한 정치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누구 때문에 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그 전에 법무장관을 했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데 배신자잖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무엇이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본인은 계속 그 질서 있는 조기 사임 계획했었던 거 실패한 것을 얘기를 했고요. 탄핵은 고통스러웠지만 저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일이 오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국민이 먼저다. 이 책 쓴 거에 대해서도 뭐야 저거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쓴 거야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뭐 쭉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을 보도를 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5년 임기를 4년으로 변경할 것이다. 뭐 이런 제안도 있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화끈하게 얘기한 것도 그건 이제 출판사에서 홍보하려고 그런 제목을 뽑은 면도 있을 테고 그런 것. 불리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어디 지지율이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6%, 2024년 1월 달에 22%. 물론 그때도 지금도 아직 뭐 대통령 후보로 나갑니다 하고 선언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회환의 메시지도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어쨌든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의 대표였었죠. 본인이.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저희 국민의힘의 행동, 저희가 보인 반응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이제 한동훈도 해외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뭐 해외 언론에서 지지율이 김문수 장관이 더 높아요. 그래도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시장 이런 사람들 아직은 인터뷰하지 않거든요. 자, 이런 점에 주목을 해야지 된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암호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직 백악관에서 정상회의 안 하는지 뉴스가 안 나오고 있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요, 이 트럼프 대통령 될 때 엄청나게 많이 후원을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비트코인은 사기야 하다가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이 바이든의 아주 몹쓸 규제 같은 것을 전부 풀어 헤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고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에게는요, 이 암호화폐가 그야말로 암호화폐를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그런 분들께는 이 은행에서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은행이 쓸데없이 이득을 얻고 말이야.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의존도를 줄이고 뭐 개인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쪽에서는 아직 이게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투기, 사기, 뭐 돈 세타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옹호자인 폴 애킨스 증권거래위원장의 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임기 동안에 있었던 뭐 코인베이스, 그 밖에 뭐 여러 주요 그 플랫폼에 대한 법적인 절차 같은 거 밟았던 거 다 지금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뭐 실리콘밸리의 뭐 데이비스엑스라든가 이런 투자자들 뭐 코인베이스의 뭐 어떤 사람 뭐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이 백악관에 와서 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또 의회에서 뭔가를 의미 있는 조치를 해줘야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가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어떤 규제 같은 것을 없애려고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전략적인 그 암호화폐 그 보유하는 거 뭐 오일처럼요. 오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은 이게 부족할 때 그걸 정부에서 딱 풀어서 사람들이 막 비싸게 사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 디지털 코인의 비트코인의 보유에 대해서는 미국을 뭐 세계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BBC 방송은 립스틱을 바른 돼지다 이런 비판이 강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뭐 이런 뭐 행정명령에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근데 이것은 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니 뭐야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몰수한 것만 보유하겠다는 거잖아. 새로 사지는 않겠다는 거잖아 하니까 예상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몰수해 놓은 이런저런 범죄와 연관이 돼서 20만 개 정도 된답니다. 5억 달러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대담하게 하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이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해. 게다 대고 대통령 뭐 아들들은 이런 암호화폐 회사를 차렸지, 대통령과 와이프는 뭐 밈 코인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지, 이게 뭐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무튼 있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암호화폐 쪽에 굉장히 가깝다. 더군다나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XRP, 리플이죠. 뭐 솔라나, 카르다노 뭐 이런데 또 하고 싶어 하니까는 시장 가격이 막 급등하고, 그러면 아니 우리는 뭐고 이거 특별한 곳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 엄청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의 관세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캐나다의 사람이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했고, 정부의 시작 전에 국민들이 먼저, 캐나다하고 미국은 가까우니까 오잖아요. 캐나다 그 국경에서 무슨 뭐 워싱턴 이런 데로 뭐 무슨 타겟 같은데, 월마트 같은데 물건 사러도 오시고 하죠. 근데 이제 관광도 가까우니까 매년 미국에 오는 동부 쪽에 메인이라든가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 시작하고 51번째 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여행 계획했고 예약했던 것까지도 많이 취소를 한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는 우리 무슨 중국과 일본과 관계가 나쁘면 관광객들 안 오는 것처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심각한 영향이 된답니다. 미국 여행협회에 따르면 2024년도 지난해에 캐나다 사람이 미국을 방문한 게 뭐 2040건이래요. 그럼 한 사람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205억 달러 정도를 미국에서 돈을 썼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14만 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10분의 1만 줄어들어도 피해는 아주 크다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더해요. 캘리포니아주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네바다, 뉴욕, 텍사스 이런 데 이제 관광 같은데 여행으로 많이 가죠. 뭐 호텔 영향 받겠네요. 소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지금 대체 여행지를 찾는데 이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캐나다를 선택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캐나다 밖이라도 미국은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미국을 하니까 많은 분이 캐나다에서도 들어주시고 얘기를 하는데 저요 앞으로는요 미국에 안 가요. 이건 꼭 관세보다도 아니 미국에 쉬운 한 번째 주가 되라고 자존심 상해서 안 가. 이런 분들 계시던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 대신에 캐나다의 항공사요 웨스트젯 CEO가 얘기하는데 멕시코 카리브해 이런 곳으로 예약을 많이 한답니다. 결론 내리자면요. 캐나다와 미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 긴장 고조되면서 이거는 이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될 때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한 번 또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사람들은 그 새로운 습관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죠. 전혀 다른 관광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이 보도는 여러 매체를 보고 정리를 해드려서 한 군데를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잠시 뒤에는 요즘에 보여지는 또 다른 그 세상 같은 거 이게 다 끝이다 싶은데 또 끝이 아닐 수도 있고 끝이 아니다 싶은데도 거기에 또 조건이 따라줘야지 되고 하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영국이요. 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과연 예전에 그 마가렛 대처처럼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주목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세계 정세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영국이 브렉시트 유럽 연합에서 완전히 탈퇴된 게 2021년이고 그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그 여파로 영국은 세계 무대, 지도국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세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영국의 키어 스타머가 원래는 단점이었는데 뭐 좀 카리스마라든가요, 아니면 비전이라든가요, 그런 것들이 없었던 사람이다 싶었는데 어떤 이념적인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게 부족한 게 지금 이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물론 이번에 백악관에 와서 뭐 우크라이나와 뭐 트럼프 대통령 간에 다리를 놓는다 해서 놨는데 딱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일 때문에 그 다리는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이 관세와 여러 전쟁에 있어서 계속 나갈 때 누군가는 일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대륙의 안보가 걸린 일이라고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과 프랑스가 핵을 갖고 있죠. 이런 국가들이 나서서 자발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해서 전후에 우크라이나까지 보호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성공을 할까? 성공을 하지 않을까?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 그 포클랜드 순간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마가렛 대처가 영국과 그 아르헨티나가 막 영국이 막 군대 보내서 싸우고 하는 그 전쟁에서 75일 만에 이기죠.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국내에서 많은 나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싹 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주 강력하게 부상을 하죠. 그래서 이 영국의 그 키어 스타머 총리도 그렇게 되면서 본인도 살고 지금 영국 내부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경제 등등 이유로. 영국도 살릴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영국 내부에서는 그러려면은 국내부터 다져야지 된다 하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포클랜드 순간일 수도 있지. 마가렛 대처처럼 스타머의 이런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늘 감사드리면서 방송했습니다. 제가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오늘의 미국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 아주 더 좋은 새로운 방송으로 접하실 수 있고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그래미 시상식 때 사람들이 왜 나와서 우리 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은 것 이해가 돼요. 제가 이 회사를 30여 년을 다니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동료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지금도 골프대회 나가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 오늘 얼굴 못 보고 가겠네요.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저희 그 대표 전부 제가 일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이런 그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의 미국을 라디오 서울에서 그만하는 이유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뭐 벽 같은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더 좋게 잘해보자고.
그리고 저는 끝은 아니죠. 처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개인 채널이 있죠.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에 오시면 언제나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은 위크엔드 에디션이 있고 일요일에는 또 탑뉴스 브리핑이라고 해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뉴스는 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쉬지 않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